네, 글로벌 증시가 바닥모를 시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뛰면서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때가 주식을 사기 좋은 때라고 말하는 분이죠.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 모시고 정말 그런 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또 코스피 2300이 좀 위협을 받았죠.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이제 주가 모든 이제 자산 가격은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동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 하나가 그 자체 갖고 있는 가치 힘, 가치, 밸류. 하나는 가치. 네. 예. 또 하나 유동성. 이 두 유동성. 가지 힘의 예. 작동 원리에서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거 2008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 상승장을 13년도 봐왔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까지 작년까지. 작년까지. 그때까지는 유동성이라는 힘 하나 하고 네. 혁신 기업이 등장했다는 가치 힘이 동시 작동되는 역사가 아닌가. 유동성과 가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예. 그래서 우리는 13년 동안 아주 좋은 상황을 맛보다가 예. 최근에는 그 물가 등등을 통해서 사실 유동성의 가치가 빠져버리는. 그 유동성의 힘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는. 유동성의 힘이 서서히 많이 그래서 빠지고 있죠 지금.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저는 13년의 그 어떤 유동성이란 게 사실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환경이 만든 굉장히 그런 환경. 거의 뭐 그런 디플레이션 환경이 없었잖아요. 네. 중국산 싼 물건의 등장, 아마존 같은 신유통 채널의 등장, 유통혁명.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기업의 그 저가 생산 기지에 대한 구동 원리, 예. 이런 세 가지 3대 축이라는 인플레 환경이 존재했었을 때 무한대로 돈을 풀었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작동이 끝났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속에서 예. 유동성이 힘이 빠는 과정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앞으로는 뜬다 하면 이제 가치 힘만 가치라는 힘이 이제 작동할 때가 이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업의 가치, 하나는 유동성의 힘인데 하나의 유동성의 힘이 완전히 지금 이제 빠지고 빠져야 되죠. 그럼 지금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지금 중앙에 그렇죠. 빨아들이는 그래야죠. 거잖아요. 그러죠. 언제까지 유동성이 이렇게 쫙 빨아들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 물가, 사실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일 근거는 사실 그렇게 디플레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물가가 떴잖아요. 예. 이 떴던 요인도 크게 봤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조적 인플레이션 환경이 있을 것이고, 구조적인. 하나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과거 방금 얘기했던 2008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시장이 디플레 환경을 만든 요인들,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더 싸질 것인가? 그건 끝났다. 중국산 제품 더 안 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끝났다. 아마존과 쿠팡 효과로 혁신. 설명되는 그 유통 회사들의 잉여 마진이 소비자로 전가된 과정에 굉장히 낮은 물가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아마존이나 쿠팡도 적자잖아요. 더 이상 그쪽에서 물가를 낮출 요인은 사라졌다. 가격을 낮추는 그런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세규화 전략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굉장히 싼 생산기 그렇죠. 원가 낮은 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쪽 부분도 최근 리쇼어링 때문에 막 각 나라로 오라 자기 나라로 국가 전략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탈세계화. 아마 이 세 개의 이 요소는 구조적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이면서 구조적인 물가 하락 하방 요인은 사라졌고 최근에 그 요인 사라지는 요인과 함께 디맨드풀 이제 단기적인 요인 두 가지가 최근 등장해서 우리를 더 괴롭힌 것 같아요. 하나가 디맨드풀이죠. 수년 동안 작년 코로나19 그런 과정에 미국 전 세계가 돈을 풀어서 개인들 호주머니를 줘서 소비를 진작했던 디맨드 풀에 따른 단기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그렇죠. 단기적인 가격 상승. 가격 상승. 하나는 이제 공급망. 이 두 가지의 쇼트만 공급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수요는 느는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요인 같아요. 공급망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포함되겠죠. 중국 코로나 봉쇄. 따른. 그래서 장기적인 요인은 여전히 앞으로 우리를 성가시할 것이고 다만 단기적인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각종 소비 여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효과는 이제 최근에 서서히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요인이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국의 문제도 결국은 임계점에 거의 오지 않느냐. 더 이상 뭐 유가도 뭐 뜨면 더 이상 더 못 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단기적인 요인은 사실 우리 시각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국면으로 봐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예. 구조적인 3대 요인은 여전히 이제 과거처럼 디플레 환경을 안 만드니까 과거처럼 완벽한 저물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예. 구조적인 저물가 요인은 뭐 없겠지만 단기적인 이 고물가 요인 요거는 그렇죠. 조금씩 이제 정점에 정점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선행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인플레가 어떻게 돼라는 것만 해도 3개월 전의 문제였고 연준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할지를 최근 2, 3개월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게중심도 경기까지도 이제 시장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은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항상 움직이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 전 연준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작동 원리가 미국 국채 금리에 2년짜리에 반영되고 있고 예. 경기 침체까지도 10년물 국채 금리에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일드 커브 만들고 10년물이 더 오히려 떨어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문제, 그 금리 인상의 문제 그러니까 뭐죠?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예, 등등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하강의 문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더라도 벌써 시장에서는 다 시장 가격으로 다 소화된 것 같아요. 다만 두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는 우리 이제 주가지 시장에서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 이익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기업 이익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과거 13년 동안 돈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작동했던 가격들이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호황이었고 또 그 암호화폐 시장도 호황이었고 그렇죠. 또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었어요. 근데 두 개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사실 이쪽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가장 부채 의존형 자산군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조정을 아직 받지 않았던 게 저한테는 좀 끔찍해요. 그래요? 지금 부동산의 가격 조정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쪽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아야 시장인데 아마도 그쪽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덜 받고 있는데 조정을 덜 받아 가격 하락이 덜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최근에 그러니까 주식시장 하락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됐는데 다만 두 가지 기업 이익의 문제하고 S&P 이익이 얼마나 줄 것인가. 많이 줄 것 같은데. 사실 과거 70년 이후에 거의 50년 동안 경기 침체가 8번 있었거든요. 50년간? 8번 정도. 경기 그 중에서 기업 이익이 줄었던 때가 4번이었고 4번. 기업 이익이 줄지 않았던 때가 4번이에요. 경기 침체 기간에. 그렇죠. 경기 침체가 곧바로 기업 이익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하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얼마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몰고 올 경기에 대한 문제는 벌써 시장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논의로 치자. 지금부터는 의미가 없다. 금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만 중요한 이제 건 그 기업 이익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 이익과 사실 부동산 거품의 그 붕괴, 뭐 붕괴라고 표현은 너무 극단적인 용어지만 이 두 부분은 여전히 사실 더 우리가 바라볼 상황이고 좀 더 걱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얘기죠. 기업 이익과 부동산 하락. 그 부분 만약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중립적이라면 이 두 부분이 기업 이익이 늘지 오를지 중립적이라면.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사실 쉽게 이게 그 갑작스럽게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중립적으로 한다면 주가 지수는 바닥 그 거대한 박스권에 하단을 만드는 과정이다. 하단을 만드는 과정이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더 이상 하락할 여지는 크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기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훼손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많이 힘들어져서 금융 시스템에 어떤 훼손을 줄 때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V자형 협족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요. 그럼 앞으로 발표될 이제 기업 이익과 부동산 시장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기업 이익 2분기 이익들 실적도 막 나오는 데잖아요. 미국도 지금 계속 발표를 할 텐데. 이제. 그렇죠. 미국 기업 이익이 현재 최근까지 발표된 미국 S&P 500 기업들의 2, 4분기 이익에 대한 어닝의 평균치가 약
4.5% 느는 걸로 나와요. 4.5% 늘어난 것으로? 네, 늘어난 걸로. 연초만 하더라도 뭐 8, 9% 정도 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되고 있군요. 낮차 하향 그렇죠. 쪽으로. 다만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예.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이익을 조금 감익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달러가 강세로요? 네. 뭐지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에서 돈 받아가고 할 거 받아가고.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달러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달러 강세 때문에 S&P에 대한 기업이익의 하향 요인은 다음에 언젠가는 달러 약세가 약화되면 예. 오히려 이제 EPS를 위로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립적으로 보자. 중립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과거에도 8번의 경기 침체가 바로 예. 기업이익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았고 네. 경기 침체의 의미와 기업이익은 서로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과거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 예. 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중립적으로 보고 예. 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부동산. 그 부분은 일정부 왜냐하면 금리가 그 사실 거의 100bp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터미네이트 금리 마지막 피크 금리가 저는 3.5까지는 갈 걸로 보여져요. 지금 1.상당 1.75%인데 그렇죠. 한 3.5%까지는 뭐 내년이나 뭐 이런 정도에 물가를 약 3.3%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실질 금리를 예. 플러스 정도까지는 내놓을 때까지는 연준이 올릴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3.5% 금리 수준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의 금리 2.8% 됐을 거예요. 미국 금리가. 예. 그때보다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3.5% 금리 수준까지 가게 되면 간다는 전제 속에서 시장을 본다면은 사실 그 부분에 부채를 많이 부채 의존형 자산이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죠. 부채 의존형 자산에는 사실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강 회장님한테 이게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에 이제 빚내서 뭐 많이 사는 거니까 이 시장의 향방이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칠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이 중립적인 현재 주가 지수는 굉장히 싸다. 왜냐하면 현재 사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굉장히 싸다 그래요. 떨어질 수 있죠. 주식은 가격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다만 현재 주가 지수가 3,300포인트 대비 2,300이잖아요. 지금 2,300 위협받고 있죠. 그렇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30% 하락했죠. 그렇죠. 달러 베이스로 환산한 주가 지수. 외국인들은 사실 달러 베이스로 환산을 해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달러 베이스요? 달러 베이스로 환산한 주가 지수는 약 40%가 빠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외국인 뭐 유럽 재정기기 나왔고 미국 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나라 주식을 살까 말까 할 때, 그 나라 자산을 살까 말까 할 때 중요한 지표값은 절대의 가격이 아니고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거든요. 달러 환산 가격.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이미 40% 육박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라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마무리될 것 같다는 시그널이 있다면 순식간에 외국으로 이제 돈이 다시 이제 전 세계로 퍼질 거예요. 우리 시장에 외국인 자금 들어올 걸 조금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요. 아직은 저는 달러 강세 요인이 저는 과거와는 다르다. 저는 네 가지 점에서 달러 강세 요인을 좀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었던 나라, 코로나 이후에 통합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던 나라가 가장 많이 풀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돈을 지금 해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QT 문제가 달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풀어난 달러가 어떤 줄어든 것은 현상적으로 공급이 준다는 소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금리 차가 미국이 가장 강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사실 특정 나라의 환율을 결정할 때 설명 변수로서 하나 빠뜨린 게 주식시장의 매력도 같아요. 주식시장의 매력도? 사실 환율을 결정할 때 금리 차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 변수로 봤는데 현재 우리 동학개미를 서학개미를 보더라도 사실 주식 시장을 사기 위한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환율을 결정한 변수로서 주식시장의 매력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런 점에서 전에는 그 힘이 약했는데 이제 서학개미도 투자하려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달러를 계속 밀어올리는 거예요. 새로 경제학 정의에서 환율의 결정 변수로서 하나 더 해야 되겠네.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서학개미만이 아니고 국민연금도 왕창 사니까. 그러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금리 차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힘으로써 주식시장 매력도에서 사실 미국 주식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거든요. 예. 눈만 뜨면 미국으로 갈 거예요. 눈만 뜨면. 그런 점에서 여전히 달러 강세율이 살아있고 예.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게 과거 30년 동안 탈세계화 과정에서 예.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나라로 달러를 팔고 자국 화폐를 팔고 중국으로 이전하고 예. 중국 인민폐 수요죠. 네. 베트남 가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러한 직접 투자 측면에서도 지금은 미국 달러를 가서 미국으로 공장을 만들잖아요. 우리 그렇죠. 배터리, 반도체.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번째로서는 직접 투자 시장에서조차도 달러 수요는 생각보다 강하다. 달러 강세율이 그런 생각보다 점에서 강하다. 사실 달러가 굉장히 달러 인덱스가 어제 107까지 왔나요? 예,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계속 달러 그래서 워낙 이제 강세요 지금 원달러 많이 환율. 왔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거 같으면 벌써 고점 치고 그동안 이제 우리처럼 많이 빠졌던 달러 비해서 환산한 가격이 많이 빠졌던 쪽으로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지금 현재 많이 머리를 굴릴 거예요. 머리만 굴리고 있네. 아주 오지는 않고 그렇죠. 가지도 않고 여전히 달러 강세에 대한 저는 그 상승 압력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순간은 세상 깨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때 사실 달러 베이스로 환산한 주가 지수의 하락폭이 큰 나라로 사실 사람들은 지금 우리 여행도 뭐 터키 여행 많이 가잖아요. 터키 화폐가 떨어지니까 워낙 그런 뭐 거거든요. 그렇죠. 리라화가 폭락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오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화 기준으로 40%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살만한 그러면 하락이지만 이거 얼마나 더 떨어질지 다만- 굉장히 위험한 지금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포. 항상 공포에 다가서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우리가 흥분할 때 3,000포인트일 때 뭐 3,500 간다 4,000 간 재미없잖아요. 네. 항상 그랬었어요. IMF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예. 항상 공포수를 다가서서 네. 함께해서 인내를 맛보면은 네. 좋은 결과를 맛본 그 레퍼런스가 이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의 조정은 예. 사실 제가 겪었던 세 번의 엄청난 위기, IMF 때 위기, 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예.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는 사실 이제 공포가 있었죠 그때도. 네. 근데 그때는 협곡형 V자형 시장이었어요. V자형으로 꺼졌다 반등. 바로 살았죠. 예. 사실 반등하는데 1년도 안 걸렸죠. 그때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번 장은요. 13년의 비정상화의 유동성 확장기가 예. 유동성 수축기. 사실 유동성이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예. 사실 V자형 조정이 아니고 U자형. U. 그러니까 굉장히 기간적으로 굉장히 긴 조정일 것이다. 긴 조정. 낙폭은 거의 마감됐다. 낙폭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예.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고 다만 예. 약간 말할 때 부동산 쪽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선제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U자형 조정으로 보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빚을 줄이고 빚을 줄이고. 한꺼번에 투자하고 나눠서 시기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좋은 투자는 빚을 줄이고 시기를 나누어서 나눠서 분산해서 좋은 기업 사면 저는 분명히 이번의 성공뿐만 아니고 다음에 혹시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 당당하게 나서는 경험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때 그런 때라고 지금 그럼요. 주장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나눠서 그러니까 뭐 옛날 뭐 코로나 때는 용기 있으면 그냥 사가지고 뭐 한꺼번에 했는데 꼭대기 가서 다 사실 요즘 힘들잖아요. 네. 지금은요. 사실은 미국 봐보세요. 미국 기업들도 네. 맥도날드와 P&G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도 PER이 25예요. 어, 근데 결코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기업. 예. 애플 못 애플. 헤어져요. OS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OS 있잖아요. 구글, 안드로이드 예. 그들 기업 PER이 20에서 25예요. 거기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나스닥 기업은 전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한 게 네. 10개 종목에서 4개 종목이에요. 40%가 고점 대비 70% 하락한 예. 기업들로 이루어졌을 때 네. 저는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 이미 상당히 받았다. 받았다. 그리고 집까지 저점은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항상 이때 다가서야 되고 주가지수의 저점과 개별 종목의 저점은 달라요. 예.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주가에서 2,300포인트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그날 그러겠죠. 저점을 안 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이 바닥일 때의 상승 탄력이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이 좋은 수익률을 놓쳐버리면은 네. 내가 팔았던 것보다 한순간에 넘어서 버리거든요. 절호의 찬스가 그러면
내가 온다? 팔았던 것보다 더 비싸네 예. 하면서 안 사고 있다가 네. 더 뜨면 사요.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자세한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현재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을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방천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